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면서 시장은 또 보합권에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상당한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 그리고 그에 맞춘 또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을 거시 측면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증시도 장중에 제법 하락 조정이 나타나나 싶습니다만 꼭 장 후반으로 가면은 보합 내지는 강보합으로 돌려 세우는 힘이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 호조로 거의 9.8%면 10% 가까운 굉장히 좀 이렇게 종목이나 지수나 급등하는 그 폭을 본다면은 지금 미국 증시도 변동성만큼은 대단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 공세로 2,570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2.8% 급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이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고 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지금 3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잘 버티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자,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폐업률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발목을 잡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많이 오른 만큼 악재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만 강보합권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은 이틀 연속 소폭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 0.02%, S&P 500은 0.05% 하락했고 나스닥만 홀로 0.18%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애플은 0.26% 하락, 어제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엔비디아도 쉬어가면서 0.08% 빠졌습니다. 애플과의 격차를 600억 달러로 좁히면서 턱 밑까지 쫓아온 모습이고요.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도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인도와 칩 공동 개발을 제한했다는 소식 등을 이유로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해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루프캐피탈에서 양호한 실적과 주요 성장 동력도 가속화될 것이다라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500달러 유지 소식에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허니웰과 AI 에이전트를 통합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0.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대 강세 보인 반면 테슬라는 이번에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 계속 제기되면서 나흘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견고한 투자 심리 바탕으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양호한 실적과 또 연간 전망 상향 소식에 제너럴 모터스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9%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포드도 2%대 함께 올라줬고요. 버라이존 같은 경우 자본 지출 확대 소식에도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5%대 하락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장마감 후 부진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4% 내외로 하락세 보였고 GE 에어로스페이스나 록히드 마틴도 올해 가이던스 상향에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처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차별화가 뚜렷한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역시나 계속해서 오르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간밤에도 오르면서 보시는 것처럼 4.2%대 돌파해냈습니다. 7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 때문에 시장은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이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연준이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것이 과도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전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란 전망으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시장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 대선을 앞두고 국채 수익률뿐 아니라 달러화도 강세 보이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본격적인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AI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보다 더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 발표가 임박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M7 실적 발표 내용과 일정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은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대선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동 긴장감도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이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나의 안전벨트는 무엇이고 또 충분히 견고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이 파운드리 선두 TSMC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자사로 공급될 AI 칩을 TSMC에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인데요. 기술연구회사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 제품을 분해 분석해본 결과 수출 제한 위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소식을 전달받은 TSMC는 자사칩 중 하나가 화웨이 제품에서 발견됐다고 즉각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IT 전문 업체인 디인포메이션은 TSMC가 미 상무부로부터 화웨이를 위한 제품을 생산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화웨이의 최신 노트북에서 TSMC가 생산한 5나노 공정 반도체가 발견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화웨이가 다른 이름의 중개회사를 내세워 주문을 대신 넣는 방식으로 TSMC로부터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첨단 AI 칩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수차례 거론돼 왔지만 이번 TSMC 사례처럼 실제 가능성을 인정하고 당국에 알린 건 처음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월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매출은 10% 넘게 늘어난 67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주당 2.98달러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9개 분기 연속 순이익 증가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호실적과 더불어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도 높여 잡았는데요. 이 소식에 화요일장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50% 가까이 올라 포드와 스텔란티스 등 경쟁사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요. 미국 안방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내연기관 픽업 트럭과 SUV 모델들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요. 전기차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는데 올해 판매량은 실버라도 전기 트럭과 이코녹스 전기 SUV 모델 생산이 늘면서 매분기 증가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상반기 2억 1천만 달러 적자에 이어서 3분기에도 1억 3천7백만 달러 손실을 기록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픈AI 대항마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엔스로픽이 인공지능 스스로 척척 업무를 돕는 AI 에이전트를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기능을 선보인 지 하루 만에 맞불을 놨는데요. 인터넷 검색부터 문자 입력까지 사람 대신 AI가 직접 해주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답변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용자를 대신해 여러 단계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날 공개된 시연 영상에선 금문교가 보이는 하이킹 경로를 알려달라는 이용자의 주문에 AI 스스로 코스를 검색해 찾고 일출 시간을 확인하는 등 세부 정보가 담긴 캘린더 초대장을 전달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엔스로픽은 개발자를 위한 공개 베타 버전을 먼저 선보인 뒤 몇 달 뒤 소비자와 기업 고객에게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또 코딩과 추론 등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체 AI 모델 클로드 3.5 소네트와 더 저렴하고 빠른 모델인 하이커 버전도 선보이면서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도 살펴보죠. 내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 및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 상용화를 앞두고 중요한 장애물이 해결됐다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조비와 아처 에비에이션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뛰었고요. 이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일부 항공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상업 승객 운송 시작을 계획하고 있고 델타와 토요타 같은 업계 대표 주다들도 통 큰 투자에 나서는 등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한층 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3%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공개된 후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2차 전지주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선 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고 미 집행된 예산도 철회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할 경우 캐즘에 빠진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어놓은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또 삼성 SDI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IRA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적자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머티가 8.1%,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7.87% 떨어졌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6%대, 또 코스모 화학과 엔케임이 모두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가 들썩였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하고 1차로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인명 살상 무기를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군 병력까지 파병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및 살상무기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으로 천공2와 같은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파병까지 결정하면서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방산주의 수급이 몰렸는데요. 한일 단조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스페코는 25% 급등했습니다. 또 이어서 파이버프로가 24.07%, 에이스테크와 코츠테크놀로지가 각각 19.64%, 8.47%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데 이어서 금리 인하기까지 겹치자 전통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통신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떨어져 이자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는 배당 소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통신 3사의 기대 배당 수익률은 평균 6.5%에 달하며 주당 배당금의 경우 SK텔레콤은 3,800원, KT는 2,800원, LG U+는 650원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통신업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증가한 것도 관련주들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KT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등이 호실적을 내면서 한 달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통신주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KT가 2.44%, SK텔레콤이 2.13% 올랐고요. LG U+는 1.12%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급반등하자 국내 정유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며칠 전 국제유가는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시나르의 사망을 계기로 휴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이 드론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중단기 만기에 걸쳐 모두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낮춘다고 밝히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WTI는 현지 시간 21일 기준 전장 대비 1.94% 오르면서 70달러 선을 넘겼고요. 간밤에도 2% 넘게 올라 72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중앙에너비스가 5.33%, 흥구석유가 4.82% 올랐고요. GS와 국동유화가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이제 대선 영향권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을 흔든 건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온 지는 좀 됐지만 트럼프 노이즈가 커지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뛰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매일매일이 보릿고개를 넘는 것 같은 시장, 어제장 복귀하면서 해답 찾아보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1.31% 하락해서 2,570.70포인트였고 코스닥은 2.84% 더 크게 떨어지며 738.34포인트였습니다. 양 지수 모두 장중에 계속해서 힘이 빠지면서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이 반영됐고요. 여기에 실적 기대감이 하락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자금을 빼냈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2,9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3,07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819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외국인이 1,574억 원 팔아치웠고 기관도 1,41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3,040억 원 사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총상위 10개 가운데서 금융지주만 올랐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주도주까지 동시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도 2.2% 빠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찍은 영향으로 오르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1.62% 하락 마감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도 2%대 낙폭 기록했고 현대차의 성공적인 인도 증시 상장에도 현대차와 기아 모두 약세였습니다. 또 시장 금리가 오르자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2%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낙폭은 코스피보다 더 컸습니다.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파마 리서치 딱 한 종목만 상승부를 켰고 나머지 종목들은 퍼렇게 멍들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을 크게 받는 헬스케어와 2차 전지 업종이 다수 포진해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 어제 3% 넘게 조정을 받았고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와 엔캠까지 4, 5%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HLB가 2.2%대, 클래시스가 9% 넘게 급락했고요. 휴젤과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약세였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90전 오른 1,380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려 7거래일째 고점을 높여가는 환율 1,380원 선마저 뚫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까지 제기된 영향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야간까지 이어졌지만 높아지던 달러 가치가 살짝 숨을 고르자 역외 환율은 1,380원 선을 살짝 밑돌고 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가가 3% 가까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에 호실적까지 발표한다면 매도 물량이 오히려 출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10여 곳의 증권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가장 높게 잡은 건 미래에셋으로 135만 원까지 내다봤는데요. 증권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고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증권가 기대에 부응하는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시고요.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이번 주부터 11월까지 다양한 학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암과 알츠하이머, 비만, 면역항원제 관련 섹터들,
그리고 하크에 참가하는 기업들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확인하시죠. 오늘은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과 반도체 대전 그리고 드론 박람회가 열립니다. 우주항공과 반도체, 드론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마린솔루션 등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반응이 뜨거운데요. 해외 직구로 약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식약처가 차단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까지 강한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출발할 텐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지수를 떠받쳐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노이즈. 이게 참 말이 많네요. 지금 국채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급등하고 네. 사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조하다고 하는데 또 증시 상황 놓고 봤을 때는 종목 간 변동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왜 우리 증시가 문매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좌우지간 최근 며칠 사이에 확연하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트럼프 대세론 어떤 인정하는 듯한 그런 식인데 60% 중반과 30% 중반이라면 트럼프 지지율과 해리스 지지율 내지는 배팅 사이트에서의 돈 거는 정도가 그 정도라면 사실 흔히 하는 말로는 선거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워낙에 아직 한 보름 남짓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설마 미국 유권자들이 관세 때리겠다는 공약 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시달리는 거나 미국의 어떤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학교 가는 애들 보내기가 겁나고 하는 이런 미국이 이제 넌더리가 나서 그럴 텐데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거는 분명 지금 실존하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너무하네요. 오죽하면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아까 삼성전자를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위치로 봐서는 우리 지수도 이렇게 더 빠지기보다는 좀 버텨줘야 되는 자리인데 한번 네. 또 장이 한번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하단의 3주 내용이, 만에 네. 3주 만에 시장 갖고 뭔 소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제일 촉 좋은 분 모셨으니까 오늘 3주 만에. 네. 그래요. 유연타증권 네.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짜 3주 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선 뉴욕장 살피기 전에 네.
요 개념 정립 좀 하려고요. 네. 지금 시황에서 자꾸 언급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은 알아들었는데 네. 노 랜딩이 어떤 의미에서 노 랜딩인지 요 두 가지 한번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예. 도표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럼 우선 설명을 하자면 예, 예.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이 사람은 얘기한 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보통 뱉은 말을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법인세 내릴 거고요. 감세 정책. 네, 감세 정책. 그래서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내린다.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네. 100% 올린다. 네. 예,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요 두 가지가 일어나면요, 예. 그냥 미국만 좋습니다. 미국만 좋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팔을 비틀고 다른 나라의 부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공장 짓는 것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네. 온쇼링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 예, 그런 모습이 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높게 나올 거고 예,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안 좋게 나올 거고 최근에 딱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중국이 가장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죠. 예, 중국은 오히려 뭐 디플레 걱정하는 디플레 쪽. 걱정하고 네. 있죠. GDP 성장률이 높기는 높은데 예.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설비 투자만 하는 거예요. 중국 자체에서. 소비 시장이 그렇게 또 잘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 체력이 약해지는 모습인 네. 거고요. 유럽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0.8%, 그러니까 2%보다 훨씬 밑에 떨어져 있고 GDP 성장률 거의 미미. 예. 반면에 미국은 훨씬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2% 이상, 여기에 GDP 성장률이 3% 이상, 예, 이런 모습인 거죠. 예,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과 노 랜딩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였다고 칩시다. 예. 이게 2%로 떨어진다. 예. 이건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성장률이 거니까. 그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3%이던 게 뚝 예. 떨어져서 1%로 떨어졌다. 어허. 뭐 아니면 0%로 떨어졌다. 어. 이게 하드 랜딩이겠죠. 예. 노 랜딩은 예. 3%에서 그냥 똑같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3%인데 베이스가 커지니까 뭐 한 2.8%로 떨어진다, 2.7%로 떨어진다. 요거는 그냥 똑같은 성장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어허. 그게 노 랜딩이고요. 예. 뭐 여기서 보면 노 사이클은 그냥 3% 성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이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을 더했는데 3%를 더했는데 예. 또 거기다 대고 또 이미 3% 성장하면 커진 그 덩치에 또 3%. 예, 그러면 이거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 사이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노 랜딩 플러스 노 사이클도 갈 수 있는 거고. 예, 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의 노랜딩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나요? 살짝 그런 어떤 뉘앙스도 느껴지는 기사가 있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제가 네.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계속 또 짚어봐야 되겠지만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활성화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소비 쪽. 예. 그 소비 중에서도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시면은 이제 대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을 보시면 고용이 좀 식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있지만 네. 아주 높은 숫자도 아니고 아주 낮은 숫자도 아니고 적절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예, 인플레이션 숫자가 거의 뭐 디플레이션까지도 넘어가는 게 이제 중국인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럽은 벌써 이미 1%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지금 미국이 많이 훅 떨어졌었다가 빨간색 보시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요게 예,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치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통화도 풀고 재정도 풀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믿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전형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기가 팩토리도 보시면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럼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게 만들지 않죠. 이거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GDP 성장률을 높여주지만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덜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 저는 점점 요즘에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 2주 네네. 전부터. 네.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가면은 지금은 달러 자산을 더 많이 들고 확보를 있어야 하셔야 된다. 돼요. 달러를 더. 저 요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트럼프 노이즈다, 트럼프 리스크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감세 정책이 있겠고 또 이제 재정 지출 확대로 이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이게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우리 수익률은 올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왜 증시의 부담인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은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건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미국의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렇죠. 그건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채권 발행이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네. 공급이 늘으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수급 측면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래 전망은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내년 연말까지 이 10년 국채 금리가 한 3.5%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저 점선을 보시면 예, 근데 지금 잘 안 떨어지죠. 그러게요. 그러네요. 4% 네. 이상의 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 TMF라든지 20년짜리 국채를 너무 적극적으로 사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안 올라가거나 네. 그러니까 안 내려가면 레버리지를 걸면은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자를. 근데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서 2배, 3배짜리를 사버리면 사실은 그 수익률이 없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상품에 투자를 네. 하는 거죠. 네. 금리가 안 변하면. 예. 레버리지 1배, 2배면.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3.5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떨어져 봐야. 많이 떨어져 봐야 3.5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이제 벌어들일 수익률이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걸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GDP 성장률이 너무 높아요. 예. 자, 이 경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의 지금 25%가 넘죠. 미국 경제가. 이게 지금 연간 단위로 3%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3% 성장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2%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3 더하기 2면 5입니다. 5. 그러니까 뭐 드래켄 밀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채권에 숏 베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4%가 낮아 보이지가 그러니까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AI라는 것이 들어오고 자동화가 일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요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고용 시장이 막 엄청나게 뜨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성장이 나오는데 고용 시장으로 인한 성장이 아니면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금리나 뭐 또는 이 전체 금리가 그 단순 계산인 GDP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 금리가 아닌 거고 여기서 좀 빼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5%까지는 떨어져 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사실 미 연준의 입장에서도 예.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금리가 너무 5%대, 4%대 유지가 돼버리면 이게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이자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이자 부담이 예. 있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코스트가 한 3.8%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자로 계산했었을 때 만약 5% 유지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걱정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균형점은 3.5%예요.
그 정도면 재정 적자 폭도 감당 가능하고 그 정도면은 다른 국가들이 봤었을 때도 안정적인 숫자고. 그러니까 10년물 예. 국채 수익률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3.5 정도까지 떨어져 주는 것. 그러면 우리도 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 3%인데 여기서 더 내리기는 참 힘들잖아요. 왜냐면 지금 안 떨어뜨려 주면 미국에서 예. 그렇죠. 이렇게 또 환율이 확 망가지는 예, 케이스가 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5% 정도까지 떨어져 줘야지 우리도 3%에서 3.25, 2.75 내린 게 말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 연준도 조심스러울 거란 말이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론 네.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에다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이제 좀 천천히 하겠다. 이게 이제 요즘에 좀 영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1.25% 내리고 네. 내년도에 막 또 1.5, 2%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3%가 깨지는 미 연준 기준금리가 뭐 그런 전망들이 막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뭐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연말까지 2번 정도 내려주는 케이스. 그래서 올해 1%.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보시면은 또 8번 만나는데 4번만 내리니까 1%. 그래서 이 내리는 사이클 아래에서 총 인하 폭을 2%만 잡는 거죠. 그러면 결국 3.5%까지 내리는 거죠. 5.5에서 3.5로. 예, 그렇죠. 3.5 정도면 인플레이션 2%만 유지되면 그 정도는 적절한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요. 네. 아마도 저기보다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만약에 정책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금리를 2%도 안 내려주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시장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확률이 내년에 높아지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건 노 랜딩 시나리오, 심지어 노 사이클 시나리오까지도 내년에 되는 거죠. 예. 올해 GDP 성장률이 뭐 거의 3% 근처까지 나오는데 또 내년에 또 2.78% 나오거나 3%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제 안전자산 수요 네. 여전하다 했는데 금은 이래저래 봐도 진짜 들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뭐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 훼손된다 하더라도 금이 네, 오를 거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뭐 세상 어수선하면은 이 돈도 안 받고 저 돈도 안 받아도 그래도 금이야 어디 가도 받아주겠으니까.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미국채 가격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락했단 말이죠. 네. FMC 이후로. 그런 거 보면은 미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제 거의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하는 단계인데 11월 6일 날 이제 선거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며칠 내로. 네. 그런다고 해서 또 보면 어쨌거나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 아닙니까? 네. 그래도 한 3, 4개월 남았고 네. 그래 되는데 이 사실 관세 부분은 무슨 학술 대회를 열어서 하루 종일 토론해도 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바람은 공약이라고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 일단 되고 나서 다른 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관세는 뭐 공약에 너무 아니요. 그 저는 어떻게 양반은- 생각하냐면 그 양반은 하면 한다. 아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관세는 무조건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 할 수 뭐 있는 거죠.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하는 그렇죠. 예. 예. 또 의혹- 법인세 내리는 것도 예. 사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 그렇기 얘기는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게 길게 봤을 때 어쨌거나 안 좋은 영향인데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1920년대, 2022년에 그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트리디가 있었어요. 그 협약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1차 세계 대전 네. 그때부터 해서 관세를 폭등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만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예. 그리고 빵 터집니다. 2029년에 예. 대공황이 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 지금 트럼프가 한다는 얘기를 다 하면, 하는 얘기를 진짜 실행을 하면. 예,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뭐 당연히 우리는 바라는 게 한국에 대한 어떤 영향이 덜했으면 좋겠죠. 예, 그렇지만 예. 그래요. 네. 그게 지금 글로벌 모니터 안건모 대표가 쓴 기사를 보니까 그거네요. 지금 우리 유본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60%,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10 내지 2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그 자체로 매우 파괴적이다.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최대의 충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네. 예, 제가 그래요. 이 얘기를 거의 네. 한 3주 전에 네, 맞아요.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다우존스가요. 그 트리티 있고 나서부터 35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90%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래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냥 한 나라만 잘 살게끔 하면 그게 당연히 나중에 네. 후유증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예. 그런 어떤 그 생산성을 높여준다. 아하. 그래서 미국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 혁신 사이클이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AI 사이클이. 그래서 이걸 쫓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걸 쫓아갔나요? 없어요. 예. 그나마 제가 알고 있기는 AI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따지자면 네. 뭐 대만, 우리나라, 예. 이스라엘 뭐 요 정도입니다. 우리도 AI에 많이 예, 투자하는 하고는 축에 있는데, 듭니까? 예. 근데 최근에 좀 그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게 다 성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GDP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금액으로 보더라도, GDP 규모로 보더라도, GDP의 퍼센티지 규모로 보더라도 그냥 월등히 1등이 미국이에요.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연을 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챗GPT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한 10% 들어요. 우리나라 강연할 때. 근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그냥 다른 모든 국가들이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네. 근데 옛날에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는요. 이 질문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빨랐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보면 미 연준이 한 서베이가 있어요. 네. 서베이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 인구 중에서 지금 40%가 AI 챗GPT를 쓴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쓴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벌써 이쪽은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네. 또 이런 통계도 있어요. 지금 지난 8년 동안에 미국이 중국의 연산 능력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예. 반도체 국기를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 연산 능력의 속도의 차이가 12배랍니다. 그 정도. 예. 오. 미국이 12배나 빠르다. 예,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글쎄 우리가 쫓아갔어야 되는데. 네. 예, 아무튼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미국 장은 지금 조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아침에 눈 떠보면은 괜찮다 싶은데 네. 잠들 무렵에 한번 살펴보면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막 추세에서의 힘은 약간 딸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여전히 계속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 금리를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4%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금리 정도면 네. 이미 S&P 500 기준으로서 5,800이면은 오를 거 다 오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요 금리면. 요금리면 예. 만약에 이 금리가 3.5%로 떨어져 주면 이게 6,000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6,100. 뭐. 그리고 1년이 또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익이 들어오니까 네. 또 그만큼 오를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연말로 따지자면은 지금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는 아하.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져줘야 되고 이익이 1년 동안 더 들어와야지만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과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 지난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은 올라가죠. 네네. 나머지 지수들은 덜 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나스닥이 금리 민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1998년부터 2000년도 이때는 나스닥 관련 기업들이 예. 훨씬 레버리지가 높았어요. 예. 예, 부채 비율이 높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이익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음. 근데 이제는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 그냥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아요. 네. 그래서 순부채 비율이 막 60%, 70%대로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금리가 높게 유지돼도 괜찮다라는 거죠. 기업 이익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매력도는 금리가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요즘에는 이런 AI 관련주라든지 뭐 이익이 늘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와 상관없이 이익이 늘고 있는 쪽에다가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거를 좀 지표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 우선은 이 GDP 숫자들을 네. 그 발표를 하는 연은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틀란타 연은. 네,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3.4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5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확 다시 올라가 3.4가 나오고 있어요. 3.4가 나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숫자가 나오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고용 시장이 막 뜨겁다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임금 상승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비 시장이 전체의 한 GDP의 70%라고 치면 그게 이제 3.5%의 명목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의 임금 상승률 곱하기 70%. 그러면 3.5%. 이게 명목입니다. 그죠? 임금은 명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2%를 빼면 실질 성장률이 1.5만 나와야 돼요. 네. 또는 더 낮게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2%보다 더 높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실질 성장률이 3.4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그 연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뉴욕 연은도 마찬가지예요.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3%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고용 시장보다는 뭔가 다른 요소인데 그게 생산성입니다. 그게 생산성. 그 생산성이 지금 전체 경제 성장률의 절반 이상, 지금 과거 평균으로 계산했더니 70% 이상. 네. 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준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업 이익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은 덜한데 매출은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자그마치 20%가 넘는 기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매년 20%의 상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증시가. 네. ROE가 20%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꺾여 내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그 돈을 고객들한테 다 돌려주면,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미국의 지금 그 주식에 대한 환원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밸류업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뭐 25% 근처도 못 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100%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벌어들이는 돈을 다 돌려주니까 그런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DP 성장률을 보고 있으면 참 미국이 앞으로 몇 년은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GDP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좀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 미국의 익스펜션 사이클이라고 해서 경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냐, 예, 이 지표를 본 건데요. 보시면은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네. 가장 이 길었던 사이클인데 128개월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이죠? 11년. 그리고 91년,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클 때인데요. 이게 120개월이요. 10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4개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앞에 성장한 거는 이제 이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54개월이라는 것은 AI 사이클이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겨우 2년도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해줄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2025, 6, 7. 그래서 어떤 큰 위기가 오더라도 2028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확장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569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4%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 지수 73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6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187,800원으로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8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7만 원. 현대차 어제 이제 인도 법인 상장이 됐죠. 0.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5천 원.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9,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5,400원. KB금융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4,300원. 신한지주가 0.8%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5천 원. 에코프로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만 5,500원. HLB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두 종목 모두 하락이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6만 8,700원, 12만 9,700원이고요. 엔케임이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5천 원. 클래시스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6,300원. 휴젤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27만 7천 원. 삼천당자 오늘 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9천 원. 셀트리온제 약보합 예상되죠. 호가는 17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이제 오늘 양시장 또 일단은 뭐 좀 하방 압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앞서 소장님이 좀 기술적인 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 주셨잖아요. 예, 어제 뭐 예. 선은 물고 내려갔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장중 저점으로 보느냐 종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은 달라집니다만 예,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패턴이 깨지면서 쭉 또 이렇게 손절이 나와야 되는 그런 레벨이다 보니까 한번 버텨줘야 되는 레벨을 맞고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그렇게 예상되고 그리고 네. 아까 유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주주 환원이란 부분 미국에서는 어지간히 벌면은 다 돌려준다. 배당이 됐건 뭐가 됐건 돌려주는데 어제만 해도 몇 개 이렇게 공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어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라고 뭐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주주들이 자기네들 회사 주식을 사고 그걸 믿고 투자했을 때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 기존 주주든 신규 호갱들 끌어들이든 간에 그 돈 빨아먹겠다는 공시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어떤 환원의 개념보다는 최대한 이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네. 그냥 눈먼 돈 빨아들이겠다는 느낌? 그게 제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업 분석을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제가 첫 10년은 한국 기업들 분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항상 이 회사 방문을 하면 그 오너나 아니면 그 이제 거기 매니저분들 얘기를 했었을 네, 때 예. 주식시장에서 그 증자를 하거나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거를 예.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 멘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네. 이제 조금 바뀌었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그 멘탈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주주가 이 주식을 다 들고 있지 않은데 예. 예. 근데 예. 아무튼 배당을 잘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상속세와 또 연결이 되고 이게 골치 아프게 꼬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밸류업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 이런 네. 얘기했죠. 은행 가지고 밸류업 하려 그러면 예.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어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은행 보고 배당 많이 하라 그러면 예. 혹시나 문제가 돼서 예. 대외부채 문제가 생겨버리면 은행은 바로 망하거든요. 그럼 바로 망하면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IMF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은행이라는 게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자본금이 튼튼해야지만 외국인들이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올려주는 게 목적이 있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주 보고 배당을 많이 해주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라 그러면 자본금이 깎여 내려가요. 네네. 예, 자산을 막 느는데 그럼 BIS 비율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들, 다른 제조업들, 그러니까 은행 말고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이 배당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게끔 하는 게 사실은 훨씬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게 보시면 대만과 우리나라가 사실 상당히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딱 절반의 사이즈입니다. 옛날엔. 근데 이제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훨씬 작아요. 네. TSMC 대비해서. 예. 예. 근데 보시면 TSMC 플러스 대부분의 대만 기업들은 주주 환원 비율이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PER이 8배 이런 게 아니라 16배,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현재가 꼬여 있어요. 네. 그 예. 푸는 방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주주 환원이 잘 되게끔 만들어지는 구조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시가총액이요. 지금 대비해서 2배는 튈 거예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얘기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거고. 그렇죠. 제가 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네. 우선은 그 주식과 채권 부분으로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난 거의 50년 넘게는 계속 금리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면 6대4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6대4 전략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60% 주식과 40% 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거의 9% 10%의 수익을 내줬었어요. 네. 왜?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금리를 확 내려주고 나서 이제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에서 수익을 내는 게 지금 현재 10년 국채 금리 4.1%보다 높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 채권의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수익률이 연간 10% 이상 나오는 거고 채권에서 수익은 4% 5%밖에 안 나오니까.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고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노이즈라고 해서 이제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많이 떨어졌죠. 오늘 좀 되돌림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2,575포인트, 코스닥 0.3% 올라갑니다. 74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지 여부 좀 추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으로 57,800원, SK하이닉스 0.4% 올라갑니다. 188,800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0.9% 올라갑니다. 38만 5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강세입니다. 108만 6천 원. 현대차도 1% 올라갑니다. 지금 23만 6,500원. 기아가 0.4% 하락 9만 2,1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8만 8,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으로 4만 9,350원이고요. KB금융 지금 0.3% 떨어집니다. 신한지주도 0.3% 내림세로 5만 5,900원 약보합권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3% 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0.2% 소폭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38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으로 지금 0.2% 올라갑니다. 15만 7,100원. 에코프로가 0.9% 상승 중이네요. 7만 7,100원이고요. HLB 보합,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떨어집니다. 지금 13만 400원. 엔캠이 1% 상승합니다. 17만 8,100원 선이고요. 어제 5% 넘게 떨어졌었죠.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3% 강세입니다. 5만 7,800원. 어제 9% 넘게 떨어졌었고 오늘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만 7,800원. 그리고 휴젤 약보합으로 27만 9천 원. 삼천당자 2% 올라갑니다. 13만 6,4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3% 상승하면서 18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흐름이 좋네요. 태성이 16%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6,450원, 미래컴퍼니가 1% 상승 중이고요. 지금 기가비스가 1% 올라가면서 38,200원,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오히려 약보합권이고 피롭틱스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호응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글쎄 어떤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어제 시간내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한독이 지금 7% 강세입니다. 16,310원이고요. 비만 치료제 내에서는 또 블루엠텍 최근에 이제 위고비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판매 쪽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루엠텍이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5,300원. 제넥신 2.8% 상승 중입니다. 8,900원이고요. 이 가운데 한국 BNC, 대봉 LS가 지금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나이백, 대봉 LS가 3%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나이백은 21,400원, 대봉 LS가 18,880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인벤티지를 앞서 보셨죠? 2.5% 강세입니다. 오늘 한독이 이제 비만 치료제 내에선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04억 원, 8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8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소폭 순매수 보여집니다. 각각 12억 원, 23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20전 상승한 1,380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달러원 환율은 또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 지금 뭐 여기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으로서의 뭐 달러 강세 바깥에서 그거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이상한 현상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만약에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게 된다면은 우리 워낙 약세 가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 중국 관세 때렸을 때 그 위안화 약세 가는 거 보세요. 네. 그때 무슨 뭐 7위안 넘는다고 포치하고 하던 그 네.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 오니까 뭐 또 이제 당국도 살짝 신경이 쓰이는 레벨이고 트럼프 트레이드까지는 요까지 그다음에 실제 대선 되고 나서 결과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또 뭐 1,400원 승부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 와 그러네 우리 이제 여기서 버텨주네요 우리 지수가 기술적으로. 지수는 버텨주고 예. 다행입니다. 근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환율 네. 버텨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가야죠. 예, 예. 예, 그 관세를 맞더라도 예. 덜 맞게끔 해야 되고. 덜 맞게끔 해야 예. 되고. 예, 중국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까지 이렇게 되는. 예, 지금 대만이 예.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단 말이죠. 대만? 예, 대만 보시면은 어쨌든 TSMC 시가총액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우리도 어쨌든 정책을 미국 쪽으로 잘 가야 됩니다. 예, 일본도 보시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 트럼프 당선됐었을 때에 일본에서 좀 짠 전략은 어쨌든 거의 뭐 트럼프한테 딱 달라붙어 있다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관세를 덜 맞아야죠. 예. 네. 예, 그러려면은 모든 정책들이 미국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의 전 세계 GDP로 계산하면 25%가 좀 넘어요. 최근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니까 예. 아마 뭐 곧 30%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5% 넘어요. 근데 소비 시장은 네. 예, 미국이 원래 40%가 넘고요. 이제는 50%까지도 갈 거예요. 예. 그럼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의 50%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미국에다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는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 네. 우리는 전 세계 GDP의 겨우 2%인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미국 쪽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 최대한 정책을 그렇게 바꿔야 될 거고요. 요거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에 있어서 네.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사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에 올라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미국 우호적인 국가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 예. 네. 예, 선진국도 보시면은 미국 75, 일본 5, 그다음에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사실 한국, 대만을 7% 똑같이 올려놓은 거는요. 네. 사실 GDP 규모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만을 굉장히 더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사이즈가 작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7%, 근데 사실 7%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많이 왜냐하면 2%가 예, 우리나라니까. 예, 예,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난 10년 동안은 상당히 미국 쪽으로 많이 갔었단 말이죠. 속도가 좀 더디긴 했었다 하더라도. 네.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은 대만이 훨씬 더 잘 갔다. 즉 AI 사이클에 대해서 이번에 TSMC는 엔비디아와 완전히 이렇게 손이 잡혀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만 됐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될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나라들도 그만큼 쫓아간 나라는 없어요, 미국을.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버텨줘야 되는 거죠, 주가들이. 그래서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은 미국과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계속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 중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해갖고 시세가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또 회자되는 업종 아닙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시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예전만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제 상식적인 전망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잘했어요. 이거를 잘했어요. 자, 우린 잘했다. 우리는 잘했는데 원래 신재생 에너지 특히 예. 태양광의 예. 강자는 중국이에요. 예. 네. 근데 중국이 진코솔라라는 회사가 예. 미국에다가 공장이 있었단 예. 말이죠. 근데 미 연방 어디서 그 출동이 나와가지고 막 예. 조사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보시면 진코솔라의 시장 점유율, 예. 진코솔라의 주가 다 계속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예.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건 잘한 거죠. 아.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중국 판이라고 할 정도로 네. 시장 점유율을 80%막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중국 자체 내의 부분을 커버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막 급락하는 모습은 안 나오는 거죠. 미국 쪽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로 봐서 그렇게 빠지긴 했지만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는 AI와 연결돼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요. 그 성장 기대감을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더 많이 할 거다. 물론 그 세금 혜택을 덜 줄 수는 있으나 네. 어쨌든 시장이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쪽으로 좀 돈 좀 들어가는 조짐은 없습니까? 중국 증시로. 들어왔었죠 최근에. 최근에 이제 금리 막 내리고 막 그러면서. 예. 근데 또 다시 빠져요. 또다시 네. 자금이 유출된다고요, 네. 다시? 이 부분을 네.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싶지만 우선 네. 중국에 대해서 보자면 예. 자 중국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부양 정책이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2010년, 2012년 이때는 중국을 엄청나게 투자를 할 만한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그때 부양책이 4조 위안 들어오면서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아직도 성장할 게 많이 남았던 케이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부양책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저 점선이 원래 평균치였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짙은 하얀색 선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하게 산업 생산을 하는 거고요. 과하게 제조업을 키우는 거고요. 예. 과하게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걸 팔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팔아야 돼요. 예. 근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게 팔아야 되는 시장인데 자체의 리테일 세일즈 시장,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소비 시장은 점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가고 있죠. 그러네요. 예.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하는 게 과잉 생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과잉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달러가 점점 줄어들면 안 되죠. 달러를 그러니까 유지시켜야 되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정책이 뭐죠? 그냥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거죠. 디플레이션 막 수출. 요즘에 뭐 테무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가격 엄청나게 후려치고 계속 내보낸단 말이죠. 저 가격이 어떻게 오지 싶어. 그렇죠. 저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시키면 또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예.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격이 싸니까 예. 우리도 사죠. 어허. 그러면 예. 중국의 수출이 높게 잡히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1대1로 국가들한테 똑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예. 이게 너무 가격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예, 좀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한 걸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수출이 확 줄 겁니다.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나가야 되는데 예. 그게 일시적으로 확 그게 나왔다가 막혔고 이제 대충 막혀버리면 한 개, 예. 이제 막 후진국으로 막 내보내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갑자기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거죠. 자체 소비 시장을 키웠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 지금 주택 가격 급락하고 있죠. 네. 그리고 GDP 중에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전 세계의 2등으로 높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1등은 우리나라입니다. 아무튼 2등은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잘 안 되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굉장히 고부가가치 수출은 TSMC 같은 AI 쪽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글쎄요. 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그거를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 지금 비금융 쪽의 부채 비율이 171% GDP 대비해서 그다음에 가계 부채 비율이 64%인데 저거 네. 부동산 가격이 20% 빠지잖아요. 저거 또 100%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쪽의 부채 비율만 2개 더했었을 때
거의 270%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거는 진짜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아주 단타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네네. 뭐 후광통, 성광통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돈 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근데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그거 못 빼잖아요. 예.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은 제가 들여다본 여태까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중국을 들여다본 지가 10몇 년이 넘었지만 네. 20년 가까이 됐지만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많이 풀고 있는 게 주가를 올려주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양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9% 강보합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57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8% 내려가면서 734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죠.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2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6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15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241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이 26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기관 역시도 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전자제품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더불어서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제약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사, 우주항공과 국방, 생명보험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 주도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독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입원율이 독감 대비해서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파마가 21%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24,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노엔텍이 12.14% 상승하면서 5,080원. 네이처셀도 20% 넘게 상승 중입니다. 현재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젠텍이 5.2%, 랩지노믹스가 3.5% 강세 기록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비만약 치료제 위고비를 해외 직구로 약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식약처가 차단에 나서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아이큐어가 9.4%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15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한독도 6.53% 올라갑니다. 1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화제약이 0.7% 강세, 블루엠텍이 2.92%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24,650원입니다. 낙태와 피임 관련주도 오늘 장에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온 영향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명문제약이 9.3% 강세로 2,585원, 현대약품이 1.45% 상승하며 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알리코제약이 0.5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GL팜텍이 1%대 강세로 현재 거래가 1,098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역시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에 타이거 조선탑10 ETF를 신규 상장하면서 조선주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HD 현대미포가 3.16%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1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3%대 강세 보여줍니다. 19만 9,900원. HD 한국조선해양이 1.54% 올라갑니다. 19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6% 오름세로 1,150원. 하나오션이 1.48%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9,9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고환율과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8,455선으로 어제보다 0.13% 소폭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이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픽스도 2,656선으로 0.17% 상승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ASML의 칼바람을 지난주 일본 증시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일본 반도체 관련주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도쿄 일렉트론은 무려 9% 넘게 급락했는데 이에 일합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계에서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4위는 패스트 리테일링입니다. 유니클로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유니클로가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창립 40년 만인 올해 2024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이 처음으로 3조엔을 돌파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의 성장세 덕분인데요. 이처럼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의 2배 가까이 되면서 이제 진짜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났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산리오입니다. 최근 가방에 키링을 다는 게 유행인데요. 그중 헬로키티 인형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올해 50번째 생일을 맞은 이 헬로키티를 바로 산리오에서 만들었는데요. 헬로키티 말고도 마이멜로디와 크로미 등의 전 세계적인 인기 덕분에 산리오 주가가 최근 저점 대비 10배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경영진을 앞세워서 라이선싱과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대하며 수익성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잡았는데요. 이에 일합개미가 거센 매수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니와 혼다가 일본 업체 중에선 처음으로 전기차에 인공지능을 탑재합니다. 2026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출시 예정인 전기차 아필라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독자 개발한 운영체계로 AI를 탑재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에선 사람이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전을 제어하는데요. 그러나 AI를 활용하게 되면 AI가 주행 데이터를 계속 배워서 운전 기능 향상 속도가 올라갑니다. 또 고가 센서 등을 줄여서 비용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테슬라가 전기차에 AI를 탑재하고 있고 중국 비아디도 화웨이와 손잡고 올해 안에 AI 탑재 전기차를 출시하는 만큼 일본도 발빠르게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도쿄 메트로 소식입니다. 도쿄 도심에서 지하철 노선 9개를 운영하는 도쿄 메트로가 오늘 일본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민영화된 지 20년 만인데요. IPO 규모는 지난 2018년 소프트뱅크 이후 최대입니다. 주당 공모가는 1,200엔인데 이에 따라 이번 상장으로 3,486억 엔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총도 7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쿄 메트로는 채권처럼 매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배당률이 최대 3.6%인데 일본 내 다른 철도 회사보다 높습니다.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점도 매력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일렉트론 소식입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던 도쿄 일렉트론의 화성 R&D 센터가 18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에 최대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8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 센터인 이곳은 앞으로 맞춤형으로 고객의 웨이퍼를 가공하고 또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번 센터를 거점으로 3차 협력 연구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거리 지나다니 보면 이제 임대라고 붙은 텅 비어 있는 상가 진짜 많은데요. 임대료는 높고 또 매출 내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충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또 창업 꿈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창업 트렌드 연구소 이용우 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창업 다룬 지도 몇 주 지났네요. 네. 지금 뭐 정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네. 아니 이 동네에 이 위치에 왜 저게 비어있지 싶은 데가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힘든데 네. 아니 뭐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네. 유독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이제 깜짝 놀란 수치를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자영업자 수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저는 이제 창업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창업 컨설팅에 뛰어들었을 때가 자영업자 비율이 약 한 2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10%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 사상 처음인데 예. 시장에서는 이 수치를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미국은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정도입니까? 예, 가까운 일본은 한 10% 정도.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자영업자 비중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폐업률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숙박 음식업 가게의 우리 지출 현황을 보면 이게 조금 이제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까 이 수치를 보면 이제 좀 느낌이 올 수 있는데요. 이게 숙박 음식업 가게 지출이 5분기 연속으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최저임금이 살짝 최저시급이 한 170원 정도 오르는데 예.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이게 좀 핵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달 통계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네. 무려 16,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하. 이건 이제 앞으로도 더 폐업이 좀 지속될 거로 좀 보여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00만 명이 넘거든요. 예. 근데 이 자영업자 수가 500만 명이지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또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나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업에 관련된 모든 분야 뭐가 있겠어요? 뭐 주방, 뭐 도배, 간판, 뭐 인테리어. 예.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야에 걸쳐서 다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거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죠. 파생되는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보니까 한국은행 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딱 체감적으로 와닿는 거는 네.
요즘 SNS를 통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 맞습니다. SNS 통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피부에 딱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두 가지의 빅데이터 도구를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이정민 앵커께서도 뭐 검색하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많이 하잖아요. 아, 유튜브. 맞습니다. 유튜브,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예. 많죠. 예. 네. 그 무조건 검색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1년 동안의 이 검색량을 집계를 해요. 예. 그럼 이제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예, 예. 굉장히 유의미하잖아요. 그중에 이 하나를 저는 보고 또 하나는 SNS 우리 앵커님도 인스타. 혹시 네, 인스타그램 예. 뭐 블로그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저희 인별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일병그램. 인스타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인별그램. 인별그램, 인스타. 네, 아. 인별그램. 네, 별다방 인별그램. 네, 네. 그러니까 개그 프로에서 새우는 얘기해도 되고 깡은 얘기해도 되는데 새우 하면은 소리 안 나게 하고. 저희는 뭐 기업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야지 저희 창업자분들도 알아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인별그램은 매일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거는 이제 SNS 이제 집계인데 네. 1년 동안에 이게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고 있는 그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는 겁니다. 아하. 저기 그 중간 정도에 우뚝 솟은 게 올해 3월, 4월 정도. 원래 봄에 창업 시즌이에요. 네. 올 봄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언급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에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 이게 최근 것까지의 추세거든요. 근데 가을도 원래 창업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을도 뛰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언급량이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여름이 떨어지고 피크였네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뒷부분에 와서는 아예 관심이 뚝 떨어졌다는 게 저 그래프 도표상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 빨간 게 이제 인별그램의 언급량인데 네. 최근에 10대나 20대, 30대 분들이 인별그램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추이를 잘 유심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추이가 얼마큼 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혹시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잘 나갔다면서요. 잘 나갔다. 그걸 안 보시면 한번 어떡하십니까? 보세요. 아파트도 들어보시고 흑백요리사도 보시고. 아파트는 예. 들어볼게요. 예, 한번 보세요. 윤수희 씨 거 말고. 네네, 로제하고 붉은 맛을. 예. 한 아파트도 윤수희 씨 거는 저 가서 없어도 지금 끝까지 다 부를 수 있어야지. 시장 좋을 때만 불러주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 흑백요리사가 엄청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MZ 세대들이 심지어 요식업 국감의 의원 네. 국회의원도 그 뭐 요리사 복장을 하고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안 보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MZ 세대들이 요즘 요식업 관심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지금 외식업 분야에 약간 좀 훈풍 같이 따뜻한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흑백요리사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컨설팅 일을 했는데 네.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불러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국룰로 되어 있던 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무조건 대학 가라. 이게 이제 국룰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방금 전에 그 언급량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도구의 언급량들을 보면 네. 이 10대의 언급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네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네. 이렇게 흑백 요리사라든지 이제 그 외식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자꾸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생들이 바로 취업하지 않고 창업에 바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외식업이 유독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MZ 세대들이 특히 이제 외식업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MZ 사장의 절반이 한식이나 양식 등 외식업에 종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식업 종사 비율이 20대가 무려 51.7%, 네, 30대가 41.5%로 그래요?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스타 오너 셰프를 좀 꿈꾸고 있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MZ 세대들 자영업자이 많이 나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이야기죠. 예. 새로운 음식들도 많이 맞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20, 30대 이런 MZ 세대들이 창업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는 점도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중에 국룰이었던 무조건 대학은 가야지 하는 그것이 꼭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또 얼마나 타고난 재능이나 탤런트가 따를 수가 있는데 늘 그것만 하던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참 좋은 현상이고 맞아요. 네. 예, 진짜 20대에 외식업 창업을 해서 이 자리에서만 30년 내지는 이 자리에서만 40년 간판 달아놓고 머리 희끗희끗해지는 그 멋있잖아요. 여전히 주방에서 손님을 갖다 맞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멋있습니다. 네. 와. 근데 저기 네. 이거 말입니다. 저 성공 전략 이거 결국은 프랜차이즈를 무슨 생각하는데 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프랜차이즈 창업이 이게 뭐 성공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수가 약 한 12,000개. 진짜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브랜드 수가 12,000개가 넘는 건 굉장히 많은 건데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무려 몇 배요? 10배가 높은 건데 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걸 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요? 네, 일본의 인구 수가 1억 2,375만 명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5,175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나눠봤어요. 예. 그랬더니 일본은 96,528명당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개가 있는 거고요. 어허. 우리나라는 4,216명의 한 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23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자영업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정화가 될 필요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경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지난달에 비해서도 또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 공급자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대박을 치겠다는 분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네. 약간 좀 경기가 어렵지만 브랜드 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더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그 창업할 때 비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창업할 때 그 비용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픈을 준비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집행이 좀 철저하게 좀 안 다음에 오픈하는 게 좋고 또 본사에 지속적으로 내는 로열티가 있어요. 네. 그 로열티가 매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계산한 다음에 오픈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저 사실 한 24년 전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봤어요. 정말요? 네, 해봤는데 정말요? 24년 전에 어떠셨어요? 해봤는데 그 인테리어 할 때 본사 지침 따라야 되고 이제 본사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제 재료 수급도 이제 그 정해준 곳에서 이제 재료를 받아야 되고 뭐 이제 로열티도 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측은하게 말하고 아니 이거를- 최근이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해보고 싶어서 좀 해봤어요. 네. 전에 슬쩍 얘기했던 짬뽕집. 네. 잘 이제 매칭은 안 되는데 네, 짬뽕집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그 본사 핫한 시스템이? 곳에서 해봤어요. 핫한 곳에서? 네,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해봤는데 딱 6개월 잘 됐어요. 지금 신사동은 거의 뭐 공실률이 한 40%에 맞아요.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일을 하셨군요. 네, 경험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요즘에도 그래요?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은 그렇게 다 그때랑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그 프랜차이즈 법이 더 강화가 되고 네. 또 발전이 돼서요.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처음 이제 오픈할 때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지만 네. 뭐 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일단은 가맹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 들어가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그 꼼꼼한 계약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네. 프랜차이즈 창업은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본사가 원하는 시스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네. 나중에 그 해제 통보가 날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본사를 선택하는 게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본사의 방침대로 운영은 하되 별도로 슈퍼바이저나 본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가맹 그 창업 초반에는 본사에서는 매출에 대한 향상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거나 내가 성공을 해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본사와 그러니까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좀 유지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좀 팁은 내가 이제 가맹점 혼자서 본사와 대립 관계를 두면 안 되지만 협력의 관계가 좋은데 다른 가맹점주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현재의 본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곳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것도 조금 꿀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 정민앵커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저는 지금 하면 프랜차이즈 안 해요. 네, 저는 지금 방송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하는 그냥 걸 자체 하시는 게 브랜드. 제가 자체 자체 창업을 브랜드. 하죠. 오, 그렇지. 이제 아이템만 확실하면 아이템만 확실하면. 아, 사람 그래서-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힘들긴 한데 예.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흑백 요리사 이런 것들 나오면서 예. 스타 셰프가 이제 나오니까 예. 개인 창업하시면서 그거를 자자손손 물려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 직원 관리. 네. 아니 근데 대부분의 제가 아는 지인분들만 하더라도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알바가 됐건 월급제가 됐건 이 직원 때문에 소갈이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출근 안 해요. 갑자기 출근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말씀을 잘 주셨어요. 네. 지금 현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인력 채용하고 관리예요. 예. 근데 이것도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열정페이도 있고 진짜 옛날 말이지만 열정페이. 이제 이- 그걸, 이제 그걸 오래시죠? 강요하기는 예. 네, 이제 이미 그거는 네. 뭐 떠난 이야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한 이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직원이나 알바분들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 그 가게에 출근하는 거라서 예. 다른 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직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왕이면 사장 혼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매출을 5천만 원 해야지 그거는 혼자만의 목표를 갖고 있으면 직원들이 그 목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도 여기도 이제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함께 그 직원들과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네. 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그에다 합당한 보상을 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사장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나 혼자 돌격 앞으로 해봤자 직원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한 어떤 창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한테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인데 네. 뭐 알바라고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 네. 하기 좋은 말로 네. 파리바게트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그것도 뭐 몇백 미터 거리에 다 있습니다. 네. 저 빵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가는데 네. 묘하게 그 알바생이 말이죠. 네. 그 잠시 1, 2분의 접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냥하고 기분 좋은 알바가 있는 집과 네. 뭔가 이 뚱하고 나올 때 기분이 찝찝해지는 집 같으면 네. 다시는 안 갑니다. 네. 말 사장님들 그대로 서비스업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00% 뭐냐면 네. 그 사장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하. 네, 사장이 나서서 예, 뭐 예. 청결하게 하거나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면 직원은 맞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딱 나올 타이밍도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 털고 나와야 되는 사실 타이밍이 그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한 말로 네. 우리가 창업 시장에 들어올 땐 창업,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땐 부동산, 왜냐면 네.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들어갈 땐 부동산, 운영할 땐 창업, 또 나올 때는 부동산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올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포털 사이트의 빅데이터 도구, 그러니까 언급량,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SNS 언급량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어느 정도 현재 위치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빠져나갈 엑시트할 그 타이밍을 그 빅데이터 도구를 보고 나의 매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여기도 손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당연합니다. 맞아요. 예. 당연합니다. 예. 그래요, 소장님 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근데 이게 창업이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프랜차이즈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는 게 네. 자신도 없고 또 네. 도움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이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 이 장사라는 것, 또 예. 창업이라는 거는 그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 이게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그 장사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예. 실제 그 돈에만 매몰되어 있지 가족이나 나는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나의 행복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간적으로 적절한 좀 안배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뼈와 영혼을 갈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루 이틀은 가족들과 함께해서 진정한 행복을 좀 느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절대 잊지 말고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역시 워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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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번 주 떠나십시오. 우리 SBS 비즈를 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딴 데서 잘 못 듣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돈이 되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네. 네. 예, 다 진정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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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이제 코스닥이 약보합이네요. 지금 네. 종목 간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들이 일단 또 순매수로 돌아주니까 지수가 네. 그나마 아까 코스피요. 음전했다가 다시 또 힘을 내는 양상입니다. 네. 버텨주는 자리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좀 확인되는 네.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